레아세이드와 저녁을 먹는 사이라고. 레아세이드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소라네오 감독님 인터뷰를 하고 주연 배우 두 분 인터뷰도 저도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 션 베이커 감독 아시죠? 박찬욱 대 봉준호. 요즘 한국 영화 위기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는 상업 영화들은 젊은 영화 감독이 안 나오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2만 원을 담보로 이 젊은 감독의 초기작을 응원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된 것 같아요. 내용은 좀 짜증나요, 사실. 그죠? 아니요. 안녕하세요. 케첩 토크 클럽의 호스트 김미지입니다. 요즘 한국 영화계 위기다, 큰일 났다 이런 말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영화와 함께하며 좋은 영화를 모셔오고 책도 만들고 더 많은 관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영화제를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기준으로 영화를 소개하는 사람들, 진선님, 현택님, 지훈님과 함께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의 자기소개를 한 번씩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현택이라고 하고요. 영화를 수입하고 배급하는 그린라이트 미디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영화 수입 배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외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를 한국으로 들여와서 그거를 열심히 마케팅하고 배급해서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정말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잡지 프리즘오브라는 매거진 발간하고 있는 유진선이라고 하고요. 저희 잡지는 좀 영화 잡지치고 특이한 컨셉인데요. 한 호에 여러 영화를 다루지 않고 하나의 영화에 대한 비평만 모아서 발간하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 영화제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처음에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지금은 우주산골영화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에서의 공식 직함은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부집행위원장이라는 직함도 있는데 저의 일은 주로 영화와 관련된 일이고, 그래서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을 선정하고 글을 쓰고 영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제가 맞고요. 이번에 그 요아킴 트리에 특별전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도 단편 영화 같이 보고 왔었습니다. 네. 영화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관객분이셨네요. 네. 혹시 그 인생 영화 월드컵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도 안 해봤어요. 아무래도 많은 영화를 또 보시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가지고 와봤습니다. 평생 한 사람의 영화만 봐야 한다 했을 때 박찬욱 대 봉준호, 한 감독님만 골라주십시오. 저는 봉준호 감독님. 제가 이 눈치 게임처럼 저도 봉준호 감독님. 저도 같습니다. 세 분 다 봉준호 감독님을. 차기작을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라는 측면에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직업적으로 갈리는 것 같은 게 평생 한 사람의 영화만 봐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프로그래머님은 바로 신작이 기대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무인도에 갇혀서 지금까지 나온 DVD를 보는 걸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번 볼 수 있는 거는 봉준호 감독님 거를 좀 더 눈을 덜 가리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두 분 다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이긴 한데 솔직히 봉 감독님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봉준호 완승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요. 보통 이렇게 다른 그게 나와야 그럴 텐데 저희가 게스트 섭외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그렇게 연결하시면 안 되는데. 어쩌지? 수많은 일 중에 왜 하필 영화계에서 일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수입사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네. 제가 대학교 때 하고 싶었던 일이 칸 영화제 같은 데 가서 좋은 영화를 대한민국 관객 중 1호 관객이 돼서 그 좋은 영화를 선별해서 수입해서 들여오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입사에 들어가려면 이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스펙을 쌓아보자 하고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다가 어쩌다가 창업의 길로
밀려 들어가서 지금까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케이스네요. 스펙을 스스로 쌓으셨군요. 네, 사타가 결국 수입은 못하고 제가 영화제 일을 시작한 건 1회 전주국제영화제 자원봉사 출신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했는데 영화제 일이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텝에 지원했는데 스텝에 덜컥 돼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자체를 좀 관심 가졌던 건 저는 공대생이라 막 어렸을 때부터 시네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집에 와서 선언을 하고 카메라를 사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생이 영화를 하면 내가 말은 통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신의 21을 그냥 사서 읽다가 영화를 점점 좀 깊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진선님은 이제 수입사를 처음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저는 잠깐 또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을 세기말 그 시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워낙에 굉장히 어수선했거든요. 굉장히 암울하기도 하고 정말 이 세기말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을까? 약간 이런 시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비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정성이 주연이. 네. 거기에 이제 되게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나에겐 꿈이 없다 이렇게. 저도 꿈이 없었어요. 대표님 팔을 좀 높이 올려. 나에겐 꿈이 없다. 그래 저게 나지 막 이제 이런 제가 그 시기를 살았는데 학교는 열심히 다녔지만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없다. 근데 다만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우연히 피카디리 극장에서 본 영화가 접속이란 영화였는데 그때 이제 한국 영화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는 그 시기에 나왔었던 영화를 보면서 그 학교에서 배우던 그런 어떤 마케팅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그래서 나 영화 일을 하고 싶네. 내가 드디어 꿈을 찾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 일에 도전을 하게 됐고 이제 뭐 한 1, 2년 사회생활을 하다가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마케터는 아니었지만 수입사에서 첫 영화 커리어를 쌓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대표님 인터뷰를 봤는데 가업처럼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그 외삼촌께서 영화계에 굉장히 오랜 수입사를 이제 하고 계셨었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죠. 그래서 삼촌 밑에서 빠르게 일을 배워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프로젝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인터뷰 때 제 꼼꼼히 읽었는데 레아 세이드와 저녁을 먹는 사이라고. 제가 이제 그린나래를 처음 이제 오픈하고 직원도 별로 없고 뭔가 이제 비용도 다 좀 절감해야 되고 막 그래서 시네21이었나 어디 인터뷰를 제가 직접 했어요. 통역을 제가 직접 해서 레아세이드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 인터뷰를 막 하고 그때 인연이 돼서 이메일을 이제 서로 주고 받았었고 약간의 이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어요. 그 레아세이드가 한국에 어떤 그 브랜드 홍보차 오게 된다는 소식을 제가 알게 됐었고 그럼 밥이나 한번 먹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레아세이드가 흔쾌히 오케이를 해줬고 그래서 밥을 한번 먹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레아세이드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가 됐었어요. 그런 또 추억이 있었죠. 네. 영화 수입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최근에 영향을 받은 건데 해피엔드 호를 만들면서 소라네오 감독님 인터뷰를 하고 주연 배우 두 분 인터뷰도 이렇게 연달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그 인터뷰 내용을 책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특히 소라네오 감독님 인터뷰를 했을 때 일본어랑 영어 중에 어떤 거를 선호하시냐 여쭤봤는데 영어를 선호한다고 하셔가지고 줌 인터뷰였는데 저희는 서울에 있는데 감독님은 도쿄에 계시고 저희가 섭외한 통역은 코펜하겐에 있는 친구를 섭외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나팽이라는 여자 배우분도 같이 함께 했는데 그분은 또 뉴욕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도시에 시차를 조율해서 딱 잡은 시간이 거의 막 밤 9시, 10시에 시작해서 자정 넘어서 끝나는 이런 거였는데 감독님도 졸리실 텐데 끝까지 되게 잘 해주시고 너무 행복했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금 인상적으로 봤던 게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이었어요.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많이 읽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 또 제가 아는 영화계에서 일하는
다른 친구가 저한테 영화전은 하면 안 될까요? 작은 수입 배급사들은 굿즈도 막 이렇게 나중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플리마켓 해가지고 파는데 우리도 모여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문화 트렌드를 보면 컨텐츠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그 컨텐츠를 모아놓은 곳에 가서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관객들이 되게 많이 가고 있는 트렌드가 있어서 극장에 사람은 없지만 영화제에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도 감독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 그 션 베이커 감독 아시죠? 네, 션 베이커 감독의 프린스 오브 브로드웨이라는 영화가 제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일을 할 때 처음으로 상영을 했었어요. 아무도 션 베이커 감독이 누군지 모를 때 그때 이제 제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의 연락처도 알고 있고 그렇게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주산골 영화제를 시작하면서 동시대 시네아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거든요. 요즘 좀 유명한 감독님들의 과거 영화들도 좀 상영하고 최신작들도 상영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션 베이커 감독님한테 코로나 전부터 연락을 했었는데 플로리다 프로젝트로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무산이 됐었죠. 그리고 아노라를 하고 나서 연락을 했는데 이제 더 유명해지신 거죠. 그래서 왠지 아카데미에서도 엄청 큰 상을 받을 것 같아서 바쁜 분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네, 영화 상영 허락도 받고 인터뷰 영상도 받고 해가지고 한국의 암영화까지 소개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촬영이 이제 션 베이커와 이제 레아 세이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분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예. 만약 세상이 내일 당장 멸망한다고 해서 딱 영화 3편만 볼 수 있다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지. 사실 이 3개를 사전에 받아왔어요. 근데 변화가 좀 있으실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너무 고민을 안 하고 바로 3개를 적었는데 그게 유년 시절 영화 하나, 제 10대를 책임진 영화 하나,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마음이 머무르는 영화 이렇게 골랐는데 첫 번째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터널 선샤인이고 지금의 인생 영화를 고르라고 하면 아무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골라서 아마 내일이 멸망하면 이걸 연달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서 나 어릴 때 저거 봤는데 제 삶을 반추하듯이 그냥 이렇게 추억을 생각하면서 볼 것 같아요. 10대부터 쭉 한번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이터널 선샤인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음악이 진짜 좋거든요. 그 음악 감독님이 펀치 드렁크 러브라는 영화 음악도 하셨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어가지고 그걸 바이블 담아서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존 브리오. 맞아요. 저는 대사를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봐서 진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좀 짜증나요, 사실. 그죠? 아니요.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래요? 근데 진짜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영화를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질문에 성실히 답을 하자면 저는 진짜 인생 영화 이런 걸 진짜 못 고르긴 하거든요. 근데 직감적으로 골랐는데 일단은 한국 영화 중에서는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봄날은 간다? 저는 일단은 그 로맨스 뭐 멜로 이런 영화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 이 봄날은 간다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풋풋했었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제 서사 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아니 근데 내가 왜 이 직감적으로 이걸 골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나도 서사를 넣어야 될 것 같아. 빌려드릴게요. 봄날은 간다를 보면서 나의 저 풋풋한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화양연화 정말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화양연화 보고 패터슨 진짜 저한테 추억도 있고 되게 소중한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패터슨 보면서 그냥 눈을 스르르 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너무 슬픈. 저도 이렇게 막 인생 영화 뽑는 거 이런 거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고 사실 잘 뽑지도 못해요. 왜냐면 매번 달라지기도 하고 늘 봐야 될 영화들이 많은 상태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좋았던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다시 볼 수 있음에도 다시 안 보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는데 그 영화 한 편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그랑부르라는 영화입니다. 륵 베송 감독의 영화인데요.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 93년인가 한국에서 개봉을 했어요.
포스터가 진짜 막 카페에 막 다 걸려 있었던. 대한민국 거의 모든 카페에 걸려있던 포스터고, 이 영화가 특별했던 건 제가 영화를 잘 모를 때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도 공부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лю베송 감독도 이 영화로 엄청 성공을 했는데 프랑스에서만 성공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결말이 너무 비극적이라고 영화를 줄이고 음악도 통째로 갈아치워가지고 거의 미국에서는 이제 해피엔드로 만들어가지고 영화가 폭망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영화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보면. 그럴 수 있죠, 진짜. 근데 그걸 잃고 싶지 않은 거죠. 음. 그래서 뭔가 나한테 기회가 온다면 실망하든 또 그만큼 좋아하든 보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아끼셨다가 딱 봤는데 별로면 진짜 너무 안타까우시겠. 어떤 마음으로 미루시는지 알 것 같아요. 회피형 시네필. 그렇죠. 네, 그렇죠. 오. 요즘 한국 영화 위기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yes or no로만 먼저 답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예스일 수밖에 없죠. 위기죠. 일단은 팬데믹 이후에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다. 2019년과 뭐 단순하게 그냥 비교만 했을 때 전체 매출, 관객 수 뭐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기다. 위기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화 산업이 극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산업이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보는데요. 영화가 처음 생겨났을 때 1895년에 그걸 영화라고 불렀던 이유는 카페에서 영상기로 찍은 영상을 돈을 받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영화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화 산업은 그 이후에 100년이 넘도록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면 기획 투자가 이루어지고 제작이 되고 그 영화로 관객과 만나고 그렇게 번 돈을 다시 영화에 투자하고 이 순환 속에서 산업이 유지되어 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넷플릭스가 나타나서 영화를 모조리 다 자기들이 산 다음에 매달 돈을 얼마씩 내면 이 영화들을 다 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팬데믹이라는 시기랑 맞아 떨어지면서 관객들이 넷플릭스에 거의 몰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화 산업은 이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관객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찾고 있는 과정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제 극장보다 OTT를 더 선호하게 되고, 극장에 가려면 가성비랄까 극장에 가야 될 이유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 상황으로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위기의 근본적인 좀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산업의 위기지 영화의 위기냐라는 측면은 또 다르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 위기냐 아니냐 yes or no에서는 노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극장이 위기냐, 한국 영화가 위기냐, 영화라는 예술이 위기냐, 이건 다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화라는 예술이 위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영화가 사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향이 세분화될수록 관객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제작자나 이 영화 산업의 자금에 다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생산 구조란 말이에요. 영화 단위별로는 사실은 살아남기가 어려웠던 게 전통적인 영화 산업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멀티플렉스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멀티플렉스와 소규모 니시한 어떤 취향들의 잡던 밸런스가 깨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영화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산 자체에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이 매체의 정의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 산업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은 이건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영화 산업 위기들을 얘기할 때, 야, 너네 왜 그렇게 문제인 거야? 아무리 극장에 사람이 없어도 지금 넷플릭스로 다 보잖아. 그러면 너네 수익이 그걸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되게 단적인 문제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극장에서 안 보는 만큼 넷플릭스에서 채워지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건데, 사실은 산업적인, 그러니까 즉 수익 구조는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
결과적으로 영화 산업의 위기가 결국 이제 생산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영화들이 줄어들면 뭐 수입 배급사도 힘들어지겠지만 뭐 영화제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쇄 과정이라는 거에 너무 동감하는 게 저희 프리즘 오브 1호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에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아트버스터라는 용어가 처음 나와서 신문에 막 실리고 관객 수를 오랜만에 찾아봤거든요. 근데 79만 정도였더라고요. 그때부터 팬데믹 직전까지 느꼈던 이 영화가 개봉해서 이 정도 몇만이 올라오면 이게 쭉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감각이 있었는데 그 팬데믹 직후부터 20대 때 보면서 가졌던 감각이랑 관객 수가 아예 달라졌거든요. 한 단계씩 내려앉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 시장의 위축을 이제 저희는 몸소 체감을 하고 있으니까 요새는 10,000명을 척도로 해서 그 10,000명 넘으면은 어느 정도 성공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5,000명도 이제 넘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트버스터 기준 자체가 굉장히 하향 평준화 되긴 했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 10만 명 돌파한 소규모 예술 다양성 영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팬데믹 시대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길들여진 혹은 교육된 관객들이 컨텐츠만 괜찮으면 나는 충분히 그래서 굉장히 더 피키해지고 굉장히 까다로워진 가심비를 생각하는 그쵸.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 10만 원짜리 전시회도 가고 또 공연도 가는 관객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영화를 고르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화를 더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왕사남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영화를 논하기 전에 분명히 뭔가 관객들을 움직인 요소는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1,000만이 넘은 거고 사실 저희는 분명히 그거를 주목해 볼 만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힙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 힙한 장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다시 힙해지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선도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상업 영화들은 그런 트렌드를 선도하기보다 관객들의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조금 더 빠른 의사결정과 관객들의 맞춤형의 상업 영화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화 자체가 좀 많아져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한국 상업 영화들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관객들은 넷플릭스의 올해 라인업에는 관심이 있지만 CJ나 큰 회사의 라인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 관심을 다시 찾아오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아까 영화제 관객이 영화관으로 넘어오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실제로 영화관을 자주 가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자주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네 사실 이 일이 저는 영화를 보는 일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심사도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극장에 가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역시 이제 주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긴 합니다. 진서님은요? 대표님 많이 가세요? 서로 미루는 분이 저도 뭐 일 때문에 보는 영화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봐야 한다면 그럼 영화관보다는 모니터나 OTT를 선호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마 여기서 제가 극장을 제일 안 갈 것 같은데 여기서 공개되는 것 같은데 프리즘 오브 대표가 사실 극장을 잘 안 간다는 게 일단 저희는 직업 특성상 한 영화를 자주 봐야 되고 한 영화를 계속 돌려보는 일이 더 훨씬 많다 보니까 그걸 보고 퇴근하고서 다시 극장에 가는 게 좀 쉽지 않은. 네. 그 우리나라 메이저 영화판에 젊은 영화 감독이 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총대를 인터뷰하면서 만났던 한국 영화 감독님들이 체감하시는 걸 들은 걸 이제 전하자면
실험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장 핵심 문제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극장에 갔는데 실망스러운 영화도 많이 걸려야 실험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그 중에 이제 입봉을 하든 투자자의 선택을 다시 받아서 또 작품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젊은 감독이 나오고 세대 교체가 되는 건데, 관객들도 실험을 하기 싫어하니까 그 아까 피키하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아예 2만 원을 담보로 이 젊은 감독의 초기작을 응원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마음을 열고 뭐 투자를 그냥 믿고 확 부어주든 아니면 관객들이 그냥 믿고 확 보든 이런 건 뭐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한쪽이 물꼬가 트여야 계속 젊은 감독들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렇지 않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산하시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젊은 감독들이 더 나오기가 쉽지 않았었던 건, 대형 영화들의 경우는 천만 영화에 대한 그 갈증 혹은 강박이 지배하는 영화 시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닐까. 모두가 다 천만 영화를 다 향해서만 갔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중형 영화들이, 그러니까 나설 그 자리가 사실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천만 영화를 찍는데 신인 감독들이 기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장을 주도하는 관객들 자체도 10대, 20대 위주일 거고, 천만이 가려면 사실 지금 왕사남처럼 전 연령층이 다 움직여줘야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이제는 갈수록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인 것 같거든요. 트렌드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실험,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잘 됐던 그 살목지, 물론 이제 장르에 국한되어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최근에 전 세계적인 유행일 수 있잖아요, 백룸처럼.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그런 실력 있는 감독들이 또 나와서 또 이런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천만에 우리가 목을 맬 게 아니라 100만짜리 10개 만들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이긴 하거든요. 젊은 감독들이 없다, 적어진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독립예술영화 중에 한국 영화의 제작 편수는 영화제의 출품 편수로 가늠을 하는데요. 그 편수는 사실은 코로나와 별 관계없이 계속 유지 중이에요. 실력 있는 감독들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감독님들도 나오고 있고, 문제는 한국 독립영화를 관객들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객들은 왜 한국 독립영화를 안 보느냐. 사실은 이 고민들을 지금 독립영화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이 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에 현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젊은 감독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영화제들이 사실은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영화제들은 상업영화를 잘 안 틀어요. 하지만 관객들은 그 영화에 기꺼이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영화제는 열심히 가는데 왜 막상 그 영화가 개봉하면 극장에 안 올까? 그러면 관객들 어떻게 하면 극장에 오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지금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생산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산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보수적으로 변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예전이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실험이나 도전들도 좀 조심스럽게,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적 자금에서 좀 해결을 해주고, 조금 더 도전적인 이야기, 도전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영화를 좋아하고 꽤 보긴 하는데 시네필은 아닌 약간 애매한 영화 애호가들을 에메필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이 보시기에 요새 영화를 보는 관객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진 것 같은지 관객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MFP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영화를 좋아하고 꽤 보긴 하는데 시네필이 아닌 사람은 항상 있어 왔고 엄청 많았었는데 수가 줄어들어서 내 이름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영화를 좋아하고 꽤 봐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취향이나 취미 활동처럼 보이니까 더더욱 이렇게 말이 생겨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이전 관객과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이전 관객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시네필이라는 단어 안에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명칭을 나는 갖고 싶지 않은 거죠.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보통 그 음악을 열심히 듣는 사람을 어떤 집단으로 묶어서 말을 하진 잘 않거든요. 근데 유독 영화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이고, 최근 제가 극장에서 보는 관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극단적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의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MFP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종종 하는데, 영화제가 관객들을 넓히고 일반 관객들을 만들어가는 행사라기보다 기존의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 영화를 먼저 보는 공간으로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뭔가 영화를 애매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화제에서 약간 소외되는 그런 현상도 일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네필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 범주를 묶어서 MFP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사실 다 그런 층들은 존재했었잖아요. 시네필들이 그럼 과연 몇 명이었을까? 이거는 한번 통계를 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관객들 특성이 진짜 약간 인프피적으로 변하는 건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시네필들은 오히려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지고 더 명확해지는 반면에 MFP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좀 더 소극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영화가 힙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영화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 뭐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MFP들은 갈수록 소극적이 되는 것 같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어디 뭐 커뮤니티에도 뭐 글을 올리는 것 같지도 않으시고, 이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뭘 해도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리액션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인생작이라 했는데 솔직히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위대한 명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같은데. 전반적으로 제가 잘 접속을 못하는 영역이 90년대 할리우드 명작들 그렇게까지 감동을 잘 못 받는 게 있는 예를 것 같아요. 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타이타닉이나 여인의 향기 같은 게 뭐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90년대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절 할리우드 영화들 중에 완전 클래식으로 남은 것들을 다시 봤을 때 이렇게 마음을 울리지는 않는 부분이 있다. 동하지 않았다. 제가 90년대생인데 저랑 동년배인 영화들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90년대 한국 영화도 그렇고 헐리우드 영화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여성 관객이 핵심이 되면서 과거의 영화를 못 받아들이는 어떤 선이 있는데 선을 자꾸 넘는 영화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어떤 감독님 보면 이렇게 옛날 영화들 다시 틀 때 일부 장면 아예 안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그거는 너무 명확하긴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대부 같은 걸 보고 막 이런 느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명작이다 막 이런, 전 재밌게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굳이 답을 해야 되니까. 저희만 죽을 수 없으니까 프로그래머님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딱히 한 작품만 뽑기가 어려운데,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생각하려니까 약간 두 분이 이렇게 될지 몰라서 제가 생각이 나면 말씀을 나누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는 진짜 반응이 뜨겁겠다 했는데 조금 반대로 좀 조용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관객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좀 너무 좋아서 놀랬던 어떤 영화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최신호는 38호고 호수로 치면 40개 호 넘게 나왔거든요. 프리즘 오브가. 근데 그중에 판매량 1위가 뭐냐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궁금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북페어나 이런 데서는 가끔 말씀드리긴 하는데, 부동의 1위가 15호 중경삼림. 중경삼림도 저한테는 최애 영화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약간의 의외의 지점이 있었던 영화고, 최애 정도는 나에겐 아니다. 최애 차에
최근에 네. 그 이제 너바나더 밴드를 아, 네네. 봤어요. 전 두 네. 번 봤거든요. 네네. 너무 재밌게 봤고 그 영화는 지금 뭔가 반응이 어떤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죠. 올해 상반기 예술영화 기준으로 제일 잘 된 케이스로 지금 아마 남아있을 텐데 이미 다들 알려진 대로 파더너스 팀과 같이 공동 수입을 한 작품이고 아마 저희가 단독으로 수입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면 안 했을 수도 있는 작품일 거예요. 저희 같이 이제 이런 예술 영화들을 혹은 다양성 영화들을 이제 배급하고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의 가장 큰 이제 한계는 작은 비용으로 이 영화를 알리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진짜 이 문파워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문상우님이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관객층들에게 저희가 다가갈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했었으면 10,000명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조용했던 영화는 너무 많아서 손에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잘 됐었던 영화는 있죠. 예를 들면 셀린 시아마 감독의 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시적인 영화고 회화적인 영화고 그때만 하더라도 퀴어 영화가 뭐 한국에서 주류 영화는 아닐 것 같았어요. 저희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개봉을 막 한참 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막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만 명이 넘어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제일 잘 된 영화 탑3 정도에 들어가니까 그럼 뭔가 그 영화를 수입해 오려고 했을 때 그런 의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수입해 와야 돼 하는 어떤 주장이 그 대표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았고 그 말인즉슨 가격이 저렴 혹은 합리적 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할 의견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내부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이렇게 효자 너무 영화죠. 고맙네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럼 반대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기대를 좀 했었던, 그러니까 뭐 슬픔의 삼각형 같은 경우는 되게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격도 막 올라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개봉비도 조금 많이 했었고 기대치도 조금 5만 명이 넘긴 했으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아쉬웠고 항상 그 마켓마다 조금 핫한 영화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핫한 영화를 갖고 오면 항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할 때는 그냥 영화만 좋으면 고민 없이 틀었어요. 근데 이제 무주상권 영화제를 하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라는 요구를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에 세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적인 돈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돈들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무주상권 영화제는 인구가 23,000명밖에 안 되고 면적은 서울만 한데 거의 60-70%가 산이고 중장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주상권 영화제는 애초부터 20, 30대 젊은 관객들이 무주에 올 수 있는 영화제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객은 이제 최근에 진짜 트렌드가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관객들은 영화를 안 봐도 영화제에 가고 책을 안 읽어도 도서전에 가고 음악을 평소에 잘 안 들어도 콘서트나 페스티벌에 네, 가는 페스티벌에 가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전부 인스타그래머블한 체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전에는 관객들이 야외에서 영화 보는 걸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야외에서 영화 보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고 영화도 열심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기능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객들을 상대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의 판단들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미지 포스터 작업을 한다던가 행사 공간을 꾸미는 것들도 다 거기에 포커싱이 가 있고 영화 선택 역시도 그런 관객들을 상상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영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2, 3년 전에 유명했던 한국 영화 한 편을 틀고 그 영화에 대한 토크를 했는데 토요일 날 그 영화만 관객 표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영화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매진인데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걸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건 여기 오는 관객들은 20, 30대 젊은 여성들이구나. 이제 저는 다음 영화들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영화가 관객들이 좋아할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취향보다 관객들이 조금 더 즐거울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영화계에서도 영화제, 영화 수입, 영화 매거진 등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업무적으로 영화를 선정할 때도 아무래도 취향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분은 어떠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두 분한테 여쭙고 싶은 게 취향이 안 들어가지 않으시나요? 관계 없다는 말씀이세요? 취향. 좀 더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지 않으시는지 오히려 일반 관객들보다 더? 저희는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고를 때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업성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영화를 우리가 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고민하지만 이게 나를 설득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관객들에게 영화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감이 안 되고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 않는데 이 영화는 뭔가 돈이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에 의해서 영화를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취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제 명확한 건 아까 대표님과 좀 비슷한 지점은 내가 이거를 왜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없으면 선택 안 해요. 그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제를 프로그래밍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원칙들은 하나는 이제 트렌드를 반영한다. 올해의 칸, 베니스, 베를린, 토론토에 나온 주요 라인업 그리고 연말에 나오는 해외 주요 잡지들의 베스트. 사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흐름 속에서 영화제 프로그램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작업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주상권 영화제 프로그램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실내 상영하고 야외 상영의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실내 상영은 영화적 의미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까? 라는 고민을 우선으로 합니다. 야외 상영은 영화적 체험을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 속에서 영화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취향보다도 오히려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 취향은 딱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할 수 없으면 선택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두 분한테 궁금했다라고 맨 처음에 운을 띄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아무래도 텍스트로 영화를 설명하는 매체잖아요. 왜 이 영화를 골랐는지가 아예 말로 언어화가 돼야 되는 거여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좋아하는 영화로 책 만드시죠? 저희는 이제 책이라는 매체여서 첫 번째로는 작품성인데요. 그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기준이 이미 담론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느냐 플러스 내가 이 책을 냈을 때 새로운 담론을 한마디라도 보탤 여지가 있느냐 이거를 살펴보고요. 예를 들면 개봉한 지 너무 얼마 안 됐으면 논문 한 편도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연구가 덜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다말해진 거는 또 안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렌즈를 추가할 수 없을 만큼 소위 뭐 낡았거나 영화가 이미 너무 담론이 종결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루지 않는 때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성인데요. 그 다양성이라는 게 다른 다양성이 아니라 영화적 매력이 다양해야지 저희가 프리즘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토리노의 말이 명작이어도 기사를 13개로 쪼개서 그 영화를 말하기에 너무나 뭐 단선적인 위대함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책 한 권으로 엮었을 때 동어 반복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보다는 좀 더 뭐 인물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음악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미장센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 영화, 아트 하우스 영화들이 더 저희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닐까. 그러면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끝으로 오늘 나와주신 소감과 함께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카메라 보면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편지처럼 아 이건 부담스럽네요. 감독도 아닌데 영상 편지를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영화계 요즘의 걱정거리 혹은 전망 같은 거에 대해서 나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어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프리즘 오브 창간호를 만들 때 발행인의 말에 영화가 왜 위대한 예술인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끼리 보는 잡지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즘 오브를 외롭고 싶지 않아서 만들었는데 다들 계속 영화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케첩 토크 클럽 나오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영화는 정말 극장에서 여러 관객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즐기는 게 정말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관객 여러분들 극장에서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그 일을 지속하는 게 되게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일을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가면 좋을 것 같고요. 무주산골 영화제가 이제 내년이면 15회를 맞는데 산골 무주에서 영화제가 시작됐을 때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많은 관객들이 좋아해 주시는 영화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무주산골 영화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특히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가 다시 힙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극장의 불은 꺼져도 영화는 계속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카메라 보면서 앗 외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앗!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대 가장 긴 시간 녹화를 한 것 같아요.